토트넘이 기본적으로 부상자가 너무 많이 생기면서 정말 위기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손흥민 선수의 입장에서, 그리고 토트넘의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상은 옆에 있는 메디슨이 아닐까 싶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 메디슨을 영입하면서 토트넘이 에릭센이 떠난 이후에 창의적인 공격형 미드필더를 영입했다라는 평가를 들었고, 심지어 케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케인의 패스 공급하는 역할을 메디슨이 가져가면서 단연코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패스해준 횟수가 가장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의 역할과 손흥민의 역할, 이 두 선수의 조합이 매우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 조합이 깨지는 순간 손흥민 선수에게도 매우 좋지 않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는 포스트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토트넘 전체적으로 공격이 답답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게 있냐면, 이번 시즌에 토트넘이 포스트코글루 감독 체제가 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후방에서 볼을 성급하게 걷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에 보시면요, 비카리오 골키퍼부터 토트넘의 포백이 볼을 가졌을 때 압박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냥 서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상대의 공격수가 올라오게끔 기다리죠. 그리고 올라왔을 때 이거는 정말 상대팀으로 하여금 압박을 유도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압박을 하게끔 만들어서 오히려 압박을 당하는 상황을 만들고, 이 압박을 당하는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서 상대가 올라왔을 때 이 뒷공간을 노리려는 움직임을 토트넘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강팀들을 상대로, 아스날, 리버풀, 첼시 이런 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도 압박을 받으면서 의도적으로 수비를 끌어당기고 여기서 공간 침투를 활용해서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앞쪽에 있는 손흥민의 움직임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은 내려와서 볼을 받는 빈도가 많지가 않아요. 대신에 상대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뒷공간을 향해서 계속 침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죠. 근데 이게 뭐 그냥 침투에 들어가고 후방에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준다, 그래서 손흥민이 볼을 받아서 득점을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최후방에서 최전방 공격수에게 한 번에 연결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움직이는 건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나게끔 만든다는 강점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상대가 라인을 올리면 올릴수록 당연하게도 상대의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더욱 강력하게 토트넘을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최종 수비 라인에 따라서 얼마나 공간을 쓰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뒤에 있을 때보다 앞쪽에 있으면 당연히 공간이 좁아지고, 좁은 공간에 선수가 몰려 있을 때 우리가 뭐 축구를 해봐도 알지만 우리 주변에 동료 선수와 상대 선수들이 계속 모여 있으면 드리블을 하거나 패스를 주고받는 것이 정확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도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라인을 올려야 돼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계속 움직여주니까 수비가 뒤로 물러나는 순간 상대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는 만큼 토트넘이 쓸 수 있는 경기장의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가 올라갔다가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주고, 이 공간 안에서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뭐 쿨루세프스키라던가 뭐 브레넌 존슨 이런 선수들이 안쪽으로 움직여서 볼을 받아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 공간으로 패스를 주는 선수가 다름 아닌 메디슨이었습니다. 메디슨 같은 경우는 압박을 받는 순간 당연하게도 좁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좁은 공간에서 메디슨이 풀어나오는 능력 플러스 특히나 좋은 건 상대 수비가 촘촘하게 서 있을 때 이 라인 사이로 패스를 찔러주는 전진 패스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이 아무리 뒤로 물러나 있어도 앞쪽에서 상대팀이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촘촘하게 서 있어요. 근데 요 라인 사이로 패스를 메디슨이 넣어주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 넓은 공간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뭐 옆에 있는 사르라던가 쿨루세프스키라던가 브레넌 존슨이라던가 이런 선수들도 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메디슨이 패스를 넣어주니까 손흥민이 만들어준 공간을 잘 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간을 쓰기 시작하면 당연히 수비가 한 명, 두 명 끌려 나오기 시작하면서 손흥민에게 더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결국 마지막에 득점이나 어시스트를 하는 것은 손흥민이거든요. 공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공간이 많아졌을 때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가 잘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메디슨이 없어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무리 손흥민이 전방으로 달려가고 있어도 그 달려가서
상대의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 만든 다음에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공간이 넓게 발생해도 이 넓은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토트넘의 경기를 볼 때 손흥민의 영향력이 메디슨과 같이 뛸 때보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메디슨이 있을 때도 손흥민 선수가 뭐 후방 빌드업을 풀어주기 위해서 막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돌파를 해서 중계화면에 많이 잡히고 손흥민의 드리블 횟수가 많아지고 터치 횟수가 많아지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똑같이 수비 라인 뒤로 물러나게 만든 다음에 이 공간으로 내려올 때 볼을 받는 거였는데 이 볼을 받으려고 내려왔을 때 패스가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손흥민의 영향력도 동시에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디슨이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손흥민을 활용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간을 전방에서 만드는 플레이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 특히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상대 수비를 끌어들인 다음에 공격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데 공격이 후방에서 전방으로 안 나가니까 손흥민 선수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어주는 선수도 메디슨이다 보니까 사실 우도기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 우도기가 올라갈 때도 있지만 메디슨이 수비 라인 사이에 위치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수비 라인 사이에 메디슨이 위치해서 볼을 받는 순간 여기서 연결고리 역할을 잘해주면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이런 플레이들이 우리가 이번 시즌 많이 봤었죠. 그런데 이런 플레이가 이제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지난 경기에서는 사르가 이 메디슨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사르가 수비 라인 안쪽에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사르가 여기서 볼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한들 메디슨처럼 뛰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게 안 되니까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뛰어나가 봐야 패스가 안 오고, 그러면 손흥민의 영향력도 줄어들고 토트넘의 공격도 답답해지고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반대편에 있는 호이비에르가 메디슨처럼 패스를 찔러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장 메디슨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 로셀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컨디션 자체가 매우 좋지 않고 경기 감각도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나올 때마다 그렇게 인상적인 플레이를 못 해주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문제는 토트넘이 스쿼드가 너무 얇기 때문에, 특히 주전과 백업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주전 선수 한 명이 빠졌을 때 그 공백이 너무나도 커요. 뭐 메디슨뿐만 아니라 뭐 수비 라인에서 반더벤이나 로메로가 없을 때 다이어가 나와야 된다, 벤 데이비스가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도 스쿼드 자체가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트넘이 메디슨의 공백을 더욱더 크게 느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메디슨이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만 뿌려주는 선수가 아니죠.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압박도 잘하고 오프 더블 플레이도 뛰어난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의 옆에서 사실상 투톱처럼 뛰면서 손흥민의 역할을 도와주는 게 있었거든요. 뭐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흥민이 혼자서 뛰어가는 것보다 메디슨과 함께 같이 뛰어나가면서 더 강력한 압박을 할 때도 있었고, 이제 그런 걸 보면 메디슨과 손흥민이 공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서로의 마음이 매우 잘 맞았어요. 그리고 오프 더블 플레이도 마찬가지인 게, 손흥민 선수가 가끔 내려가 있을 때 메디슨이 오히려 올라와 주면서 본인이 볼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오프 더블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손흥민처럼 수비를 끌고 뒤로 물러나게 만들죠. 이때 손흥민 선수가 이 앞 공간을 활용하면서 중거리 슈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득점을 만드는 패턴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복귀해보면 사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메디슨이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당연히 메디슨의 활약에 매우 큰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아주 좋은 두 선수의 관계였는데, 그런데 한 선수가 없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당장 울버햄튼 전부터 외롭게 플레이를 하고 고립되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메디슨이 없다는 건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콘테 감독 시절에 내려와서 플레이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약간의 이제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얼마나 이 메디슨의 역할을 대체를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손흥민의 컨디션이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손흥민의 컨디션에 따라서 토트넘의 성적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토트넘의 성적을 얼마나 유지시킬 수 있느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